오늘은 리즈닝 첫 번째 시간이고 여러분이 첫 번째 접하게 될 이론은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s, CSP라고 부르는 제약 조건 만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CSP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이 수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CSP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했던 그 서치 테크닉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CSP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서치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야, 저 문제를 서치 프로그램으로 저렇게 정의를 했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조금 스테이트 스페이스 서치 프로그램에 가지고 있는 그 데피니션이 저렇게 활용될 수 있네.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치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서치 문제로 정의를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노드와 아크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컨스트레인을 다루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약 조건이 만족이 다 되면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arc consistency 그러니까 이 화살표 있죠. 그 arc가 거기에 이제 그 constraint하고 이제 연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게 consistenc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제약 조건이 만족된 상태를 arc consistency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제약 조건이 다 만족돼서 가능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최종 솔루션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다루는데 그게 도메인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도메인 가르기. 이거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도메인 스플리팅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이 CSP가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서치 프로그램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스테이트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스테이트가 하나의 피처로만 했습니다. 그곳에 갔다 또는 그곳에 있다. 그래서 스타트 노드에서 고을 노드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문제들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1번 노드에서 2번, 3번, 4번 또는 그 로봇 딜리버리 문제에서는 뭐 5103, 뭐 R10, 163 뭐 이렇게 그 로케이션이 있는데 그 로케이션으로 갔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뭐를 나타냈냐면 그 위치 정보만 나타냈어요. 거기에 있다.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플 피처로 스테이트를 정의할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 서치 프로그램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CSP는 뭐냐면 그 스테이트를 하나의 피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피처, 속성 또는 특징, 뭐 특성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우리가 스테이트를 정의를 할 때 그 스테이트에는 피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variables 우리가 feature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변수를 사용을 해서 feature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variable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assign, 할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죠.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메모리 로케이션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뭐 여러분 또 헷갈리시니까 그냥 변수 그러면 값을 취할 수 있는 단어, word, 그게 이제 variables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는 건 거기에다가 우리가 값을 배정, 할당하는 거잖아. assign 한다 그러는데, 예, 그 변수의 값을 뭔가 이렇게 줄 때, constraint, 여기 hard constraint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인 그냥 constraint은 hard constraint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걔한테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값들을 정의한 게 제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값들만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constraint이고,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면 hard constraint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딱딱한, 무미건조한 뭐 이런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the constraint, 그냥 제약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수에다가 값을 이렇게 정해줬을 때, 그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게 솔루션이 되는데, 그 여러 개의 해결안 중에서 우리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최단 거리, 뭐 최소 시간, 뭐 최대 이익,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프레퍼런스가 존재해요. 이 솔루션이 요 솔루션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야. 그걸 나타내는 게 soft constraint입니다. 예. 그러니까 soft constraint은 preferences over assignment이다. 그러니까 assignment이라고 하는 건 어디다 assign 한다고? assignment to variables. 변수에다가 뭔가 값을 우리가 정해준 것. 근데 그 정해준 게 결국 솔루션인데, 솔루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거든요. 예, 이따가 여러분 이제 예제를 보시면 제가 설명한 거를 나중에 다시 예제를 보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 그 말이 그거구나. 근데 처음에 이제 데피니션만 얘기할 때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어쨌든 variable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떤 값을 우리가 가변적으로 계속 바꿔서 정할 수 있는데,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라? 하드 컨스트레인을 만족시키는 게 바로 솔루션인데, 솔루션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이게 더 좋은 솔루션이야, 우리가 더 선호하는 솔루션을 나타낸 게 바로 소프트 컨스트레인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CSP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하드 컨스트레인을 만족하고, 일단 제약 조건은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 컨스트레인을 최적화하는 것, 최적화할 수 있는 assignment, 즉 변수에다가 값을 정해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제약 조건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그 메인 작업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면 CSP에 관련된 데피니션을 말씀드릴게요. 자, CSP는 변수와 variables와 그다음에 possible words, 그러니까 변수와 가능한 세계로 그러한 변수와 가능한 세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정의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possible world가 뭐냐, 가능한 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세계가 가질 수 있는, 이게 가상의 세계든 아니면 실제 세계든 간에 이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방법을 possible world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orld는 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 개의 변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드에는 여러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월드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각각의 변수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 값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하나의 A word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변수 값이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각각이 바로 뭐냐? possible word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algebraic variables로 표현이 된다. 즉 대수 식으로 표현이 되는 변수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algebraic variable은 뭐냐면 이 possible world의 어떤 특성을 정하는데 사용이 되는 심볼, 단어다. 그래서 여기 algebraic variable을 그냥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고 보통 어퍼케이스 첫 글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변수는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다. 예. 어퍼케이스로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베리어블에는 도메인이 연관된다. 그래서 이걸 도메인 변수 x가 있을 때 도메인 x라 하면 바로 이 변수가 즉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바로 도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리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로 도메인이 바로 뭐냐면 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그 값들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legal values인데 CSP에서는 constraint에 따라서 일부 값들은 legal하지 illegal 할 수 있기 때문에 illegal한 값으로 나중에 이제 배제,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는 이제 푸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수에는 여러 유형, 타입이 있는데 먼저 discrete variable은 뭐냐면 이 도메인의 값이 유한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많은 게 아니라 일단 유한하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베리어블은 뭐냐면 이 값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리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true, false. 이제 향후에 이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에 계속 true, false 값만 가지는 우리 논리 연산을 할 때는 이 불리언 베리어블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바이너리 베리어블, 불리언 베리어블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의 값이 딱 두 개만 존재하는 디스크리트 베리어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은 뭐냐면 이렇게 숫자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터벌만 나타내요. 그래서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뭐 0.003, 0.007 이렇게 그 컨티뉴어스한 그러니까 점으로 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라인상에 뭐 사실 소수점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인터벌로 표현이 되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있다. 예.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개 이 월드는 여러 개의 algebraic variable 또는 그냥 단순하게 베리어블의 변수의 집합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대문자로 x1, x2, xn까지 이렇게 변수 집합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각각 v1, v2, vk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값은 이게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소문자로 표식을 합니다. 그래서 x1에는 v1의 값이 assign 되어 있는 거고 x2에는 v2 여기 콤마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오타고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지우세요. xk는 vk. 자 이렇게 각각의 변수의 값을 정해주는 것을 assignment이라고 부른다. 예. 그러면 이렇게 assignment 해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function 이게 하나의 함수다. 그러니까 assignmen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변수의 도메인에 아까 여기 이런 값들이 취할 수 있는 도메인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도메인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정해주는 것을 assignment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assignment function이다. 예,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CSP를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최종적으로 모든 컨스트레인을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assignment를 하는 것. 그게 바로 CSP의 솔루션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서치 프로블럼에서 얘기했을 때 partial state 뭐 그다음에 그 complete state 뭐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total assignmen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변수, 이 월드를 구성하는 모든 변수의 값이 정해지는 것을 total assignment이라고 부르고요. partial assignment도 존재합니다. 즉 일부 변수에만 값을 정해준 상태. 그러면 그건 partial assignment state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ssignment는 월드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의 값을 정해주는 것, 정해주는 함수, 이걸 assignment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를 또 하면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parsable world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 total 하나의 어떤 total assignment 모든 변수의 값을 정해주게 되면 그게 하나의 가능한 세계가 된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의 변수에 또 각각 변수가 도메인을 이제 그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number of possible world의 숫자가 가름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n개의 변수가 있고 만약에 그 각각의 도메인의 값이 d개씩 있다. 예, n개의 변수가 있는데 각각의 도메인의 사이즈가 d다. 즉 각각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가 d개다. 그러면 얼마나 가능한 possible world가 있을까요? d의 n승만큼 possible world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조합, dn이기 때문에 d의 n승만큼 가능하다. 자, 이해 다 하셨죠? 예, 제가 일부러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천천히 하는데 들을 땐 되게 빠르다고. 사실 빠르다 느리다는 주관적인 거니까. 아, 예. 자, 이해 조금 제가 좀 뜨거운 차도 마시고 천천히 갈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definition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얘기했죠? 앞에서 world, variables와 그 다음에 world.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world, variables, domain, assignment. 이 용어들은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해를 바탕으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러면 what are constraints? 제약 조건이 무엇이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제약 조건 C는 무엇이냐면 스코프, 즉 범위죠. 스코프 S와 S의 S상의 또는 S에 존재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예. 아이 쉽게 얘기해서 요 밑에 잠깐 여기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컨스트레인이에요. 제약 조건. 이게 제약 조건이고 요때 요 A, B 이 제약 조건은 지금 스코프이 2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한 요 식, 요게 릴레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하나의 컨스트레인트는 이 스코프 안에 있는
각각의 변수를 표현한 어떤 식이다. 아까 우리 algebraic variables라고 그랬는데 각각의 변수가 왜 algebraic이라고 돼야 되냐면 algebra로 표현이 대수로 표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scope은 뭐라고요? 이 변수 속에 나타난 이 constraint C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 변수들의 집합. 자, 그래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이 constraint의 scope은 A and B. 예. 만약에 그 위에 있는 B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면 스코어는 뭐예요? B. 예. 자, 여러분이 이제 constraint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셨고 그 안에 스코업이 뭔지를 이해하셨고 이제 세 번째 그럼 릴레이션 아까도 잠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스코업 S 즉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 스코업 상의 그 위에 표현이 될 수 있는 관계는 뭐냐? 펑션이다. 함수다. 이게 어떤 펑션이냐면 이 S의 그러니까 그 스코업에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어사이먼을 할 텐데 값을 정해 줄 텐데 그 값이 true냐 false냐 즉 제약 조건 A와 B라고 하는 이 제약 조건이 만족되었느냐 만족되었지 않았느냐를 결정하는 함수다. 그래서 제가 아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릴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식이 뭐라고요? 이 식의 A와 B의 값이 정해졌을 때 이 조건이 만족이 되었는지 즉 이게 true인지 또는 만족이 되지 않았는지 false인지를 결정해주는 함수다. 예. 그래서 릴레이션은 스코업에 있는 변수의 값이 정해졌을 때 true나 false로 결정이 될 수 있는 함수. 근데 이건 우리가 보면 알죠. 만약에 여기가 A가 4고 B가 3이다. 그러면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뭐죠? false. A가 5고 B가 7이다. 그러면 true. 자, 그렇게 결정해주는 함수가 바로 릴레이션이다. 자, 이해하셨죠? 또 조금 쉽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약 조건이 만족이 되었냐, 만족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evaluate 한다라고 하거든요. 평가한다. 예.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이 릴레이션은 펑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evaluation 펑션이에요. 예, 평가 함수. 어떻게 평가한다? 그 제약 조건이 satisfied 됐는지 그 다음에 not satisfied 돼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게 릴레이션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의 제약 조건은 우리가 이제 그게 참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true인지 false인지를 이제 평가될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될 수 있냐면 이 스코업을 확장했을 때에 그러니까 스코업을 익스텐드 했다는 의미는 뭐죠? 그 제약 조건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변수보다 더 많은 변수를 가지게 되는 상태가 이제 스코업을 익스텐드 했다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A와 B 이 두 가지 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스코업은 A와 B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C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스코업에다가 추가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스코업을 익스텐드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제약 조건이 가지고 있는 변수보다 더 많은 변수를 포함한 스코업에 대해서도
그러한 스코프에 대한 어사이먼트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수 있다. 이거 들으면 별거 아닌데요. 여기 세 가지로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제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나. 근데 원래 데피니션이 이래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S상에, 즉 S라고 하는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컨스트레인 C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컨스트레인이면 스코프는 뭐라고요? A and B. 예. 자, 그런데 여기 S 프라임이라고 있는데 S 프라임은 바로 뭐냐면 S의 스코프를 익스텐드한 새로운 스코프. 그래서 S가 S 프라임의 서브셋. 이런 상태에서의 어사이먼 A를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면, 즉 무슨 얘기냐면 S에는 변수가 A, B 두 개밖에 없는데 이 S-라고 하는 거는 C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A, B, C. 그래서 A는 1, B는 3, 뭐 C는 5. 이렇게 한 어사이먼 A가 있을 때 만약에 요 A에 있는 이 어사이먼이 이 릴레이션에 의해서 C가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 릴레이션에 의해서 true라고 만약에 매핑이 된다면 요 C는 요렇게 확대 익스텐드해서 어사이먼 한 것은 constraint C를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제가 딴 걸 눌러야 되는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스코프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에다가 할당을 한 것은 사실은 이 변수가, 즉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제약 조건이 있는데 A, B, C를 포함하는 스코프이 있어서 그 스코프의 C에다가 어떤 값을 배정을 해도 사실 그거는 이 제약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A, B는 만족될 수 있다. 요 조건만 그러니까 A와 B가 요 조건만 만족될 수 있다면 이렇게 익스텐드된 S 프라임도 제약 조건 C를 만족을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의 어떤 값이 정해져도 그 제약 조건의 스코프에 있는 변수의 값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제약 조건에 없었던 변수에 대한 값이 무엇이 정해지든 간에 상관없이 제약 조건을 만족한다. 저도 말하면서 되게 힘들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서치 브라브롬으로 이걸 문제를 풀 때 보면 어떤 제약 조건에 속하지 않은 그 변수의 값이 막 정해지고 하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 제약 조건이 만족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떤 possible 월드 W는 만약에 그 W에 있는 그 모든 변수들의 값이 이렇게 어사인이 정해졌는데 그게 이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을 다 만족시키게 되면 이 possible 월드는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사이먼트를 뭐라고 부르냐? 마델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마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마델이라는 요 터미널러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통계 모형 뭐 이게 아니라 요 CSP에서만 가지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네로 센스에서 협의로 봤을 때 CSP에서의 모델은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엑스퍼트 시스템, 너리지 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을 할 때도 이 모델이란 말을 쓰는데 그때는 요거랑 유사한 의미로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possible world 자체가 바로 뭐냐면 constraint의 하나의 모델이다. 그럼 아까 possible world가 뭐라 그랬죠? 모든 constraint를 다 만족시키는 assignment, 즉 모든 변수의 값이 정해주는 것, 예, 그 상태를 바로 possible world라고 하고, 이게 그런 possible world는 우리가 모델이라고 한다. 즉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라고요? 모든 제약 조건이 만족된 상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제약 조건이 만족된 assignment이 모델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 모델이 뭐예요?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CSP는 뭐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제. 따라서 모든 제약 조건이 만족이 되면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 모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왜냐하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사이먼트, 즉 변수의 값을 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모델이 뭐냐? 즉 옵티멀 솔루션이 뭐냐? 그걸 정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soft constraint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예.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 soft constraint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약 조건이 그러면 어떻게 디파인이 되느냐? intention, 의도. 즉 무슨 얘기냐? 공식을 사용을 해서 정의가 되기도 하고, 또는 extension으로, 즉 무슨 얘기냐면 걔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그 진실값으로 될 수 있는 변수의 합법적인 조합, 어사이먼트로도 표현이 되기도 한다. 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로 intentio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ntentional constraint, 즉 우리 이 제약 조건의 의미를 어떤 포뮬라로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예. 자, 그래서 단일 constraint는 뭐냐? 싱글 베리어블로 되는 변수. 이제부터 좀 쉬우실 거예요. 자, 변수가 하나.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고? intention. 이렇게 포뮬라로 표현하는 게 intention. extension은 뭐냐? b가 3보다 작으니까 3, 2, 1, 0. 이렇게 명확하게 얘가 어떤 값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그냥 나타내 준 것. 즉 합법적인 값을 지정하는 것을 extension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바이너리 컨스트레인트는 변수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약 조건. 그래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K어리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변수가 K개인 것, 즉 스코업이 사이즈 K인 것. 자, 이제 좀 진도를 빼겠습니다. 자, 이제 CSP 정의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CSP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변수의 집합으로 정의가 된다. A set of variables로 정의가 된다. 자, 그런데 각각의 변수, 즉 VI는 가능한 값들의 집합, 즉 도메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변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도메인은 뭐다? possible values. 얘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값들을 도메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 hard constraint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즉 도메인의 값들이 있는데 그 도메인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만족시켜야 하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값을 이렇게 어사이먼을 할 때 항상 하드 컨스트레인트가 만족되는지 얘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밸리에이트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 자, 그래서 CSP의 하나의 솔루션은 뭐라고요?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각의 변수에 대한 값의 배정, 뭐 할당, 정해주는 것, 즉 assignment다. 그래서 A solution is an assignment. 그래서 뒤에 거 다 빼면
CSP 문제의 솔루션은 바로 어사이먼트다. 그럼 어사이먼트가 뭐라 그랬죠? 변수에다가 값을 정해주는 것. 자, 그런데 어떻게 정해줘야 된다고요? 모든 제약 조건이 다 true가 되도록, 만족되도록 변수에다가 값을 지정해주는 것이 바로 CSP의 솔루션이다. 어떠한 그 작업의 순서를 스케줄링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A, B, C, D, E 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변수가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A, B, C, D, E라고 하는 이 액티비티 작업의 시작 시간, 착수 시간을 나타낸다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A 변수의 도메인 1, 2, 3, 4, B도 1, 2, 3, 4, 다 1, 2, 3, 4. 네, 이렇게 정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또는 뭐 1일, 2일, 3일, 4일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의미는 어쨌든 중요한 게 1, 2, 3, 4라고 하는 네 개의 값 중에 하나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 제약 조건은 뭐냐면 B는 절대로 3에 시작하면 안 된다. C는 2에 시작하면 안 된다. A와 B는 동시에 시작하면 안 된다. B와 C도 동시에 시작하면 안 된다. D는 반드시 C 작업이 끝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 A와 D는 동일한 시간에 시작해야 된다. 등등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constraint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CSP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CSP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유용한 것들이 많은데요. 먼저 모델이 존재하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모델이 뭐라 그랬죠?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사이먼트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 해결안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를 이 CSP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모델, 대안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몇 개의 대안이 있는가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모델도 다 우리가 한번 쭉 나열해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베스트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서 다 모델들을 보니까 모든 모델들의 공통적인 스테이트먼트가 있다. 공통적인 특성이 있더라. 그것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제약 조건에 넣어주게 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죠. 그 지식을 사용을 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SP 문제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그 해결안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냥 하나의 모델만 찾을 수도 있고 모든 모델을 여러 개의 모델을 찾을 수도 있고 그중에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모델들 사이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을 다시 뽑아서 컨스트레인 잡아 넣어서 다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아예 더 강한 제약 조건이 들어왔으니까 더 빠른 시간 내에 해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어려운 시간 다 지났으니까요. 이제 빨리빨리 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어떻게 그러면 CSP를 풀 거냐. 첫 번째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방법입니다. 일명 Generate and Test 알고리즘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가능한 어사이먼트 경우 수를 다 대입해서 해보는 거예요. 네, 뭐 시간은 오래 걸려도 괜찮다. 뭐 메모리 충분하다. 컴퓨터 빵빵하다. 그러면 이 방법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사이먼트 스페이스 D는 모든 가능한 변수 값에 대한 그 배정, 할당,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어사이먼트의 경우의 수. 자,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A, B, C, D, E 5개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의 각각의 도메인이 1, 2, 3, 4라고 가정을 하면
어사이먼트 스페이스 D는 뭐냐? 1111, 1122부터 4444까지 각각의 변수에 가능한 변수 값들의 모든 조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우리는 제약 조건에다가 대입해 보는 거예요. 1111이었을 때 모든 제약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1122였을 때 모든 제약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가서 이벨리에이트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n개의 변수가 있고 각각의 도메인 사이즈가 D고 컨스트레인이 2개 있다. 예. 알파벳 2요.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 할 토탈 어사이먼트는 2 곱하기 아까 얘기했던 모든 가능한 어사이먼트 개수 D, N 자승을 곱하면 이만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컨스트레인트 개수 많지 않고 도메인 사이즈 크지 않고 뭐 변수 개수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이 정도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뭐 계산 경우의 수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뭐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복잡해지게 되면 이 무식한 방법은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서치 지난 3주간 했던 서치 방법으로 CSP를 푼다. 예. 자,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partial assignment를 하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서치 프로브럼은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하시면 제일 첫 번째 스타트 스테이트, 스타트 노드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올 스테이트 또는 고올 노드는 어떤 상태죠? 모든 가능한 우리 CSP 문제에서 보면 모든 가능한 변수의 값이 정해진 게 골 스테이트고 우리 뭐 로봇 딜리버리 프로그램 뭐 이런 쪽을 보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딘가를 거쳐서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가 골 스테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목적지에 오기까지 뭔가 값들이 위치가 조금씩 정해지면서 즉 뭐가 정해졌죠? 아크. 길이 정해지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뭐냐면 목적지까지 안 갔으니까 중간까지 간 걸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intermediate state 또는 partial assignment 전체의 어떤 경로수 중에서 일부만 정해져 있는 상태가 이제 중간에 있는 intermediate node의 특성인데 CSP 문제를 서치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게 되면 바로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partial assignment 즉 변수 중에 일부만 값이 정해지고 아직 남은 변수들은 값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중간 상태고 goal state는 뭐죠? complete assignment 모든 변수의 값이 지정이 됐을 때가 바로 goal state에 도달했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자원 제약, 그러니까 제약 조건 만족 문제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서치 프로그램으로 다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번 과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스테이트 서치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정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한번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제가 있었어.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SP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 3주간 했던 스테이트 스페이스 서치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도 이해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다음과 같은 definition mapping 즉 정의를 매핑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mapping the CSP into
state search problem. 한 게 바로 요 지금 정의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자, state search problem은 항상 뭐가 있죠? node, 그 다음에 arc, 그 다음에 frontier, 뭐 이런 용어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node는 뭘까? 뭐라고요? 변수의 값을 assign 하는 것. assign한 상태가 node다. 즉, 어떤 변수에도 값이 안 정해진 것도 노드고 한 개의 변수에만 값이 정해진 것도 노드고 그 다음에 goal 노드는 뭐라고요? 마지막 최종 리프 노드는 뭐냐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건 뭐냐? 모든 변수의 값이 정해졌을 때가 바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루트 노드가 그 저 스타트 노드고요. 그 다음에 리프 노드 그러니까 이파리 그게 맨 마지막 노드예요. 근데 그게 솔루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노드는 뭐냐? 변수의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를 노드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 어떤 노드의 네이버, 이웃, 즉 무슨 얘기냐면 한 노드로부터 가지를 쳐서 만들 수 있는 넥스트 노드들은 무엇이냐? 현재 노드에서 정의되지 않은 변수 중에 하나의 값을 배정한 것. 즉 만약에 우리가 y라고 하는 게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예, 노드 n에서 y 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 노드 n의 이웃은 바로 이 y에다가 어떤 값을 assign 것이 아마 next 노드가 아마가 아니라 next 노드이죠. 예. 그런데 얘가 어떤 constraint도 위반하지 않는 그 값을 정해주는 것. 자, 그래서 노드 n은 이렇게 각각의 변수의 값이 assign 돼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n에 즉 현재 요 값에 배정되어 있는 변수가 아닌 하나의 y를 정해서 이 y에 있는 도메인의 값들을 각각 정한 것이 바로 뭐냐? 노드 n의 네이버 즉 넥스트 노드다.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 제약 조건들이 만족돼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족되지 않으면 걔는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타트 노드는 뭐라고요? empty assignment. 어떤 변수에도 값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스타트 노드. goal 노드는 뭐라고요? total assignment. 이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모델. 예.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토럴 어사이먼트를 아까 모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올 로드는 A 마들이 고올 로드다. 자, 그러니까 CSP 문제를 서치 스테이트 서치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했던 ABC의 1, 2, 3, 4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ABC에 두 개의 제약 조건이 있어. B는 A보다 커야 되고 C는 B보다 커야 된다. 아주 단순한 제약 조건인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서치 프로그램으로 가느냐. 참, 요 스타트 노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empty assignment. 어떤 변수에도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것. 자, 그러면 그 다음에 next 노드는 항상 뭐라고요? 현재 assignment에서 없는 변수. 얘는 지금 empty assignment니까 A, B, C 중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B라고 하는 변수를 뭐 랜덤으로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B에 대한 값은 가능한 값이 뭐죠? 1, 2, 3, 4. 그래서 4개로 이렇게 가지가 쳐졌습니다. 새로. 예. 1, 2, 3, 4. 왜? 왜냐하면 도메인이 1, 2, 3, 4니까. 최대 가능한 건 그래서 넥스트 노드가 네이버 이웃은 하나, 둘, 셋, 넷 생기죠. 이 문제는 스페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4개의 노드가 다음 넥스트 노드에서 생깁니다. 자, 그러면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제약 조건을 위반하는 게 있나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우리가 만족시키는 제약 조건은 B는 A보다 커야 된다. C보다 작아야 된다인데 나머지 A나 C 값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violate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4개의 노드 다 살리고 다음 상태로 갑니다. 자, B가 원인 이 노드에서 다음에 갈 수 있는 거는 A의 변수 A 값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C의 값을 어사인하는 경우일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A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의 값을 할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역시 4개밖에 없으니까 노드는 A, B, C, D 4개죠. 예. 그래서 요 노드는 어떤 상태예요? B는 1, A는 1이라고 어사인되어 있는 partial assignment state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 XXX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더 이상 expand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약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 몽땅 다. 자, B가 1일 때 이게 1이잖아요. 1.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B가 1이면 B가 1인 경우는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가 1, 2, 3, 4이기 때문에 A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이 제약 조건은 위반되죠. 그러니까 얘는 다 자른 겁니다. 얘는 더 이상 가서 C 값을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왔어요. 자, B가 2일 경우에는 일단 A가 1인 경우 2, 3, 4인데 A가 2, 3, 4 하면 벌써 이 제약 조건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푸른했어요.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자, 그리고 A가 1인 경우만 갑니다. A가 1인 경우에 갔더니 이제 A가 정해졌으니까 마지막 변수값 C 값만 정하면 이게 리프 노드죠.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지수를 C가 1, 2, 3, 4. 자, 그래서 각각을 보니까 C가 1인 경우에는 이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자, 이거는 마델이 아니고 C가 2일 때도 마델이 아니고 3과 4일 때는 하나, 2개 다 하나의 마델이죠. 예. 요거는 요 2개의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예. 자, 그래서 CSP를 스테이트 서치 프로그램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 노드는 뭐라고요? 어사이먼트. 각각의 노드는 뭐를 나타내느냐? 변수에 대한 값을 배정한 것. 자, 그래서 인터미디어 노드들은 뭐냐면 변수를 하나씩 값을 정해가는 게 중간 그 인터미디어 노드고 이 리프 노드 얘는 뭐냐? 모든 변수의 값이 정해진 상태. 그런데 이게 마델일 수도 있고 마델이 아닐 경우도 있다. 자, 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백트래킹 알고리즘이 있어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건 depth first search 방법으로 하는 경우를 우리가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동일한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B 1, 2, 3, 4 했죠. 그래서 1번 문제 프론트에서 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depth first니까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내려와서 보니까 2번, 3번, 4번, 5번 하니까 다 제약 조건이 위반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내려가도 마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다 풀어내버렸고 두 번째 B가 2일 경우에도 보니까 먼저 깊이 내려가야 되니까 A가 1일 경우 2, 3, 4일 경우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 깊이 내려가서 8, 9, 10, 아이고 8, 9, 10, 11 해서 요 노드하고 요 노드는 마델이구나.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12번, 13, 14 이런 순서로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백트래킹 알고리즘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제 그 문제점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A가 4인 경우에는 여기 기본적으로 얘가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A가 4인 경우에 다시 프로닝이 되면 아예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 방식은 뭐냐면 A가 4인 경우에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안 만족시키는지 이쪽 다른 쪽에서 계속 체크한다. 중복해서. 바보 같은 짓이잖아. 이미 왜냐하면 A가 4라고 하는 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백트래킹에서는 그 지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Generate and Test 알고리즘은 무식한 방법이고요. 예. 얘는 무식하지는 않지만 예. 효율적인 그 방식은 아니죠. 예. 자, 우리가 쓸 방법은 이제가 진짜입니다. 요거 하고 이제 파이썬 실습 같이 할게요. 컨시스턴시 알고리즘을 우리는 쓸 겁니다. 예. 자, 아까 CSP 문제를 스테이트 서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와 유사하게 하기는 하는데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정의를 하는지. 자, 이 컨시스턴시 알고리즘은 뭐냐면 이와 같은 심벌을 사용을 해서 한다. 자, 그래서 무슨 노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에 대한 노드가 있냐면 각각의 변수에 대한 노드. 요거는 이렇게 원, 서클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노드를 하나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안에 컨스트레인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변수에 대해서는 도메인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든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그 제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스코프, 즉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아크를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요 A, B 두 개의 변수가 이 컨스트레인트의 스코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에는 아크가 몇 개일까요? 두 개. 예, 왜냐하면 변수가 두 개니까. 마찬가지로 B는 C보다 작다. 이 제약 조건에 대한 아크도 화살표도 두 개. 예, 왜냐하면 변수가 두 개니까. 그래서 각각 연관된 변수에다가 아크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모델에서는 조심해야죠. 모델이라고 하면 아까 합법적인 어사이먼트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변수 노드는 A, B, C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 노드는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도메인은 1, 2, 3, 4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 A는 B보다 작다의 스코프는 A, B고요. 그 다음에 B는 C보다 작다. 이 컨스트레인의 스코프는 B, C고요. 이제 우리가 정의를 다 했으니까 아크는 몇 개가 있어요? 4개. 즉 A 변수와 A는 B보다 작다. 이 변수 사이의 아크. 그 다음에 B와 A, B는 A, B 관련된 제약 조건에 대한 아크. 그래서 아크는 4개 존재합니다. 다 이해하셨죠? 예. 자, 첫 번째 이제 컨시스턴시 얘기를 할 건데 왜 이게 컨시스턴시 알고리즘이냐?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항상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도메인 컨시스턴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만약에 제약 조건이 변수 하나만 갖고 있어요. 즉 스코업이 변수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특정 변수는 다른 변수가 연관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합법적인 값을 도메인에서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메인 컨시스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제약 조건이 변수 하나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아크는 도메인 컨시스턴트 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만약에 컨스트레인트가 B는 3이 아니다. 그러면 스코프는 뭐죠? B 하나죠. 자, 그러면 도메인이
1, 2, 3, 4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크 B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B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크 B와 그다음에 B는 3이 아니다라고 한 이 아크는 도메인 컨시스턴트가 하지 않죠. 왜냐하면 B가 3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도메인 컨시스턴트하게 만들려면 B를 이 도메인으로부터 바로 제거하면 되죠. 그래서 도메인 컨시스턴트한 상태는 뭐예요? 이제 D의 B는 1, 2, 4.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버리면 도메인 컨시스턴트한 상대가 더 이상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싱글 변수로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은 바로 대입을 해서 도메인을 축소한다. 네, 이게 도메인 컨시스턴트 상태를 만드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아크 컨시스턴트예요. 자, 아까 이 문제는 아크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4개. 예. 그래서 각각의 이 변수에다가 즉 A, B, C에다가 값을 어사인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아크가 에 있는 제약 조건이 만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할당할 때보다 뭘 확인하라고요? 아크 컨시스턴트 한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값을 어사인을 했는데 아크 컨시스턴트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값은 솔루션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그 값은 합법적인 값이 아니니까 도메인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아크를 하나씩 다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 가게 되면 결국 뭐냐면 도메인의 값들이 하나씩 줄어요. 왜냐하면 제약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어사이먼트 개수는 점점 줄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x라고 하는 변수와 그 다음에 x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c라고 하는 컨시스턴트를 다음 조건이 만족이 되면 아크 컨시스턴트 하다고 말한다. 제일 첫 번째, 현재 x라고 하는 변수의 도메인에 있는 값들이에 대해서 현재 이 컨스트레인 C의 다른 변수, 즉 Y의 값 중에서 최소 하나 이상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이 있다면 일단 아크 컨시스턴트 하다. 예. 그러니까 현재 변수 변수 X의 도메인의 값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뭔가 합법적인 값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일단 아크 컨시스턴트 하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든 아크가 컨시스턴트 하면 네트워크는 아크 컨시스턴트 하고 그때 어사이먼트는 하나의 마델이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X, 이 아크, 즉 X와 C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하나의 아크, 이 4개의 아크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아크 컨시스턴트 하지 않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X의 어떤 값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변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값은 제거를 하면 된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지금 A라고 하는 변수의 도메인이 1, 2, 3, 4인데 이 중에서 3번과 4번은 제거할 수 있죠. 왜? 얘가 있으면 거기에 A, B를 컨시스턴트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3, 4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얘는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도메인을 점점 축소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모델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따 파이썬 소스 보실 때 이 투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투두가 바로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스테이트 서치 프로그램에서 했던 프론티어. 다음에 어떤 노드를 꺼내서 확장할 거냐. 자, 여기서 뭐냐면 투두가 뭐냐면 다음에 어떤 아크를 꺼내서 컨시스턴치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투두 리스트입니다. 그래도 투두가 아무것도 없으면 empty set이 되면 뭔가 해결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합 투두는 처음에는 뭐냐? 그래프에 있는 모든 아크로 구성이 된다. 왜? 값이 하나도 안 정해져 있으니까 각각의 아크, 즉 제약 조건이 만족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갖다 놓고 하나씩 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크가 만약에 뺐는데 아크 컨시스턴트 하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컨시스턴트하게, 즉 제약 조건을 위반시키는 어떤 변수 x의 값의 일부를 아예 프루닝 시킨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도메인의 값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미 만족돼서 투두에서 나와 버린 어떤 다른 제약 조건이 다시 위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값을 축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걔를 다시 투두에다가 넣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예. 그게 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값을 제거하는 건 좋은데 그 변수를 사용하는 이미 만족된 다른 제약 조건이 도메인의 값을 축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위반이 되면 다시 투두에다가 넣어야 한다. 예. 그게 바로 요 아크 Z C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요 Z는 뭐냐면 요 X와 함께 요 C 프라임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아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투두에 넣어서 확인을 해본다. 자, 그래서 예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 제 슬라이드 잘 보세요. 예. 요거 이해하시면 그냥 알고리즘은 쉬워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문제가 있는데 각각의 도메인은 1, 2, 3, 4, 1, 2, 3, 4. 처음에 투두에다가 뭐 넣는다 그랬죠? 모든 아크를 잡아 넣는다 그랬죠? 얘는 아직도 다 한 번도 만족시킨 적이 없죠. 왜? 값이 어사인된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뭐부터 꺼낼까요? 일단 랜덤으로 맨 앞에 있는 걸 꺼냅니다. 그래서 A 변수와 A는 B보다 작다. 이 아크를 꺼냅니다. 즉, 요 아크 꺼낸 거예요. 요거. 요 놈을 일단 꺼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거했어요. 빨갛게. 제거하고 딱 들어다가 보니까 A가 4면 B, 즉 이 변수는 A와 B 간의 관계인데 A가 4일 경우에는 B의 어떤 값도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따라서 A는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는 무조건 B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는 프룬드 됩니다. 제거됩니다. 어디서부터? A의 도메인으로부터. 그래서 A의 도메인이 1, 2, 3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투두 리스트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미 다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4를 제거함으로써 위반되는 다른 제약 조건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 꺼내겠어요? 두 번째 아크 꺼내겠죠. 요놈 꺼낼 겁니다. 자, 그래서 요놈을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여다봅니다. 자, select B, A는 B보다 작다. 자, 이걸 들여다봐 보니까 B가 1일 경우에는 A 중에 어떤 값도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이 제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1이 B로부터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루닝함으로써 다른 제약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요거 빼겠죠. 그쵸? 세 번째 거 뺍니다. 자, 그래서 B와 B는 C보다 작다를 뺐어요. 자, 요걸 들여다보니까 B가 4일 경우에 C의 어떤 값도 C는 B보다 크다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B는 4, 요 값을 제거를 합니다. 프룬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B가 4를 제거하다가 보니까 아까 요 빠져나왔던 A는 A, B보다 받다. 얘가 다시 영향을 받아요. 지금 우리는 B가 C보다 작다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프루닝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도메인을 축소한 게 A는 B보다 작다 컨스트레인트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B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A와 A는 B보다 작다. 요게 다시 투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 왜 들어가는지 이해하셨죠? 다시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다음에 뭘 빼겠죠? 요 놈을 다시 빼야 돼요. 그래서 자, 요 놈을 뺐습니다. 자, 빼서 보니까 아까랑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이제 B가 4라고 하는 게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A가 3일 때 어떤 것도 즉 B는 2, 3밖에 없는데 어떤 값도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가 3인 것도 여기서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그 제약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뭘 빼요? 마지막 남은 C는 C와 B는 C보다 작다. 얘를 이제 뺍니다. 그래서 여기 C는 B보다 C보다 작다 뺐더니 C가 1과 2일 때에는 즉 요놈이 1과 2일 때는 어떤 B의 값도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C가 1이다 2다는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투두가 어떻게 됐어요? 비었어요. 이제 empty 상태가 됐어요. 모든 제약 조건이 어떤 거죠? 다 만족이 됐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제 종료합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요 값이 뭐예요? 마델입니다. 얘가 뭐죠? 요 두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합법적인 값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 값은 1이나 2, B는 3, C는 3, 4. 예. 그런데 원래 어사이먼이라고 하는 건 변수의 값을 하나만 어사인하는 게 전제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사실은 최종 솔루션은 A는 1, B는 3, C는 4 이렇게 값이 하나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만 줬어요? 합법적인 도메인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솔루션을 찾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그걸 찾기 위해서 도메인 스플리팅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원박사 이해 다 했어요? 예,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교수님. 어, 따라잡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도 봤지만 아크 콘시스턴트하게 다 만들었는데 솔루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모든 제약 조건만 다 만족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보면 변수가 3개 A, B, C가 있고 각각의 도메인이 1, 2, 3이에요. 그런 다음에 제약 조건이 A는 B고 B는 C고 C가 아니다. 자, 이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까 똑같은 조건으로 나오면 아크 콘시스턴트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도 축소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컨시스턴티 알고리즘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투두 리스트 만든 다음에 이게 셋이 empty면 이게 종료가 된 거고, 이게 만약에 empty가 아니면 하나를 하나 뽑아가지고 컨스트레인트가 만족시키는지 안 그런지 확인하고, 그래서 값을 축소하고 났더니 이게 다른 도메인에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 다른 컨스트레인트에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 걔를 추가적으로 넣고, 예, 그걸 쭉 설명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도메인 스플리팅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아크 컨시스턴시 알고리즘에 의해서 합법적인 도메인들은 찾아냈는데 사실 그거를 조금 더 잘라가지고 거의 싱글 어사이먼트 가깝게 되도록 만드는 게 좋겠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도메인을 이렇게 반씩 쪼개가지고 각각 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시도를 하는 건 어떨까? 뭐 그게 바로 도메인 스플리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너리 변수가 있는데 얘가 도메인은 당연히 true와 false 두 개겠죠. 그럼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x가 true일 경우, x가 false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따로따로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true일 경우에 한번 풀고 false일 경우에 하나 풀고. 그럼 이제 프로블럼 셋이 반으로 쪼개진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예. 만약에 a가 1, 2, 3, 4 아까 우리 그 문제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a가 1, 2인 경우, a가 3, 4인 경우 두 개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요. 먼저 그 아크 컨시스턴시로 네트워크 자체를 좀 단순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최종적으로 나온 그 도메인에 값이 하나 이상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찾아서 걔를 스플릿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값이 두 개인 경우 보니까 다 두 개네.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다 두 개네. 그럼 이 중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경우에 보면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최종적으로. 예, 원래는 1, 2, 3, 4였는데 아크 컨시스턴시 알고리즘에 의해서 도메인은 각각 1, 2, 2, 3, 3, 4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투두가 비어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B가 2인 경우하고 B가 3인 경우로 이제 가운데 거로 스플리팅을 하기로 했나요? 자, 그러면 B가 2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럴 경우에 다시 얘를 투두에다 다시 넣고요. 예. A가 2인 경우는 당연히 만약에 B가 2면 A가 2인 경우는 풀면 되겠죠. 왜냐하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싱글 어사이먼트니까 이 경우는 뭐죠? A는 1, B는 2, C는 3 또는 A는 1, B는 2, C는 4. 이런 답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B가 3인 경우에는 C가 3인 경우에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풀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A가 1, B가 3, C가 4 또는 A가 2, B가 3, C가 4 이렇게 싱글 어사인먼트 된 게 값이구나. 그래서 두 개의 가능한 답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모델이 토탈 몇 개죠? 4개. 예. 이 문제에서의 마델은 4개입니다. 그 4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은 건지는 아직 우리가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어쨌든 4개의 모델을 찾아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메인 스플리팅 한 게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 예. 자, 이제 좀 숨가쁘게까지 왔는데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구현된가를 보시면서 지금 제가 정의한 것들을
그 파이썬에서 어떻게 클래스로 정해 있는가를 따라가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들을 쭉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요. 이렇게 쫓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코멘트를 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까 설명드린 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그 우리 파이썬 코드에는 없었는데 제가 이 문제 되게 재밌어요. 이게 워드 퍼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단어가 ant, big, bus, car, 뭐 has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 각각의 어떤 단어를 넣으면 이제 단어 매칭이 돼 가지고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제약 조건 one across, one down 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 여기서 one across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된 거고요. one down은 이렇게 된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만난다? 제로 제로에서 만난다. 즉 무슨 얘기냐? 첫 번째 one across의 첫 번째 글자, 그다음에 one down의 첫 번째 글자가 이 포지션에서 만난다. 만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죠? 똑같아야 된다. 단어가. 그러니까 알파벳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 딱 보시면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했네. 퍼즐 문제를 이렇게도 CSP로 나타낼 수 있네. 여기서 제약 조건은 뭐죠? 두 단어가 겹치는 포지션에서의 알파벳은 같아야 한다. 아주 단순한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하는구나. 실제로 이렇게 크로스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아까 이 서치 프로브럼을 할 때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는가. 우리 파이썬에서는 자 이렇게 아크 할 때마다 뭐가요? 변수 값이 어사인 되고 넥스트 노드로 가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죠? 변수의 값이 완전하게 어사인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즉 리프 노드 즉 저 밑에 있는 파일 노드는 모든 변수의 값이 어사인 된 상태.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이렇게 추적을 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뭐 뉴 어사이먼트는 뭐고 어떻게 됐다 이거 다 제가 프린트 스테이트먼트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depth first로 찾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크 컨시스턴시를 했을 때에는 조금 여러분 추적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까 우리가 그냥 설명을 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얘 빼서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빼서 한 번 돌고 세 번째 빼서 한 번 돌고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아크 컨시스턴시 알고리즘 들어간 거고 이제 도메인 스플리팅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도메인 스플리팅 쪽인데 하나를 잡아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I 스페이스에서도 이 CSP 여기 Consistency for CSP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서 파이썬 코드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똑같은 코드로 뒤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고 이제 자유롭게 팀별로 오늘 배운 내용도 복습하시면서 코드 보시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